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정부가 모레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끝내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문을 닫았었던 여러 시설들의 운영이 단계적으로 재개되는데, 하지만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 두기 등은 계속 지켜가야 합니다. 한편 교육부가 오늘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수업을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를 발표합니다. 18일에서 20일쯤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3 학생은 다른 학년보다 일주일 먼저 등교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또 서울시 대응책들 들어보겠습니다. 지혜롱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3명입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18일 이후 16일째 2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신규 확진자 13명 가운데 10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5명은 검역 과정에서 발견됐고, 대구에서 1명,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2명씩 확인됐습니다. 지역 발생 사례는 3명으로 모두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793명을 기록했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250명입니다. 완치에 격리 해제된 환자는 60명이 늘어 모두 9,183명이 됐습니다. 네, 어제는 추가 사망자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네요. 서울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서울시는 어제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환자 2명이 늘었습니다. 용산구와 강동구에서 1명씩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는데요. 미국과 터키 등에서 입국해 해외 경로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637명입니다. 이들 중 473명은 완치돼 퇴원했고, 현재 162명이 격리 치료 중입니다. 사망자는 2명입니다. 발생 원인별로 보면 해외 접촉 관련이 258명으로 가장 많고, 구로구 콜센터 관련 98명,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관련이 41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현재 현황까지 살펴봤고요. 서울시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다고요? 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상반기에 2차례 추경안을 편성한 건 처음인데요. 순중 규모 1조 6,700여 원의 제2회 추경을 오늘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증액 사업 규모는 2조 8,300여 원으로 지난 3월 의결된 제1회 추경 당시 지원 금액의 3배가 넘습니다. 이 추경안의 전체 규모는 이미 정해진 예산 대비 4.1% 늘어난 42조 4,140억 원입니다. 이 증액 사업을 통한 지원 자금 2조 8,329억 원 가운데 2조 5,329억 원은 민생 회복을 위한 사업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가 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던가 프리랜서들에게 50만 원씩 특별 지원을 한다면서요? 네, 서울시는 생계 위기를 겪고 있지만 시력급여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등의 특별지원금 50만 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고일인 오늘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며 올해 3월 건강보험료로 확인된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17,800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하지 못했거나 올해 3월에서 4월 평균 수입이 1에서 2월 또는 전년도 월 평균 소득 금액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기준은 1인 175만 7천 원, 2인 299만 2천 원, 3인 387만 1천 원, 4인 474만 9천 원 등입니다. 이 세부적인 지원 기준과 내용 구비 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120 다산 콜센터 또는 서울시 노동정책 담당관에게 하면 됩니다. 이 신청 접수는 모레부터 이메일로 가능하며 11일부터는 각 구청의 일자리 관련 부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22일 오후 5시입니다. 이 선정은 신청 선착순이 아니라 접수 마감 후 소득 하위 순으로 심사해 이뤄집니다. 그렇군요. 자, 내일이면 어린이날인데요. 서울시가 매년 5월 어린이날 즈음해서 열었던 모든 공원의 축제와 행사들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내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최대 엿새간의 황금 연휴 동안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원에서는 아무런 행사도 열리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각 공원 이용객들에게 오래 머무르지 말고 산책 위주로 공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감염 예방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원 이용객들은 개인 마스크를 착용한 후 공원을 입장해야 하고 이용객 간 2m 이상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서울시는 공원 입구 등의 개인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배너와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손 소독제를 비치했으며 공원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방역 소독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코로나19 지침 검색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서울시는 코로나19 지침 검색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최신 대응 지침에 관한 정보를 시민과 현장 요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인데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에서 코로나19 지침 검색 앱을 내려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면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제공하는 최신 지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앱은 현장에서 필요한 코로나19 대응 지침 100여 건에 관한 정보를 주제별로 통합 정리해 제공합니다. 이 앱을 통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에 실린 코로나19 주요 소식 등을 볼 수 있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키워드로 궁금한 내용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지침 검색 모바일 앱으로 선별진료소 등 최일선 현장에서 대응하는 의료진과 근무자 등이 최신 지침을 쉽게 볼 수 있어 즉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도 안전과 직결된 코로나19에 관심이 많은 만큼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지혜롬입니다. 네, 지혜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TBS 보도본부의 강세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예정일을 이틀 앞둔 어제 이제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우선 그 담화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수요일인 5월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 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주요 밀집 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등교 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등교 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교육부 장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복지부와 질본에서는 위기 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5월 6일부터 이 정부의 방역 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정부가 지난 3월 22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최근 보름 동안 국내 확진자가 하루 10명 안팎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대다수가 해외 유입 사례로 이 정부의 방역만 안에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네. 또 지역사회 감염자가 없는 날도 있었는데요. 이 정부가 앞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시했던 목표, 그러니까 하루 확진자 50명 미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5% 미만 등이 어느 정도는 충족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즉 이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고 이 생활 방역이 가능한 여건이 갖춰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일상으로 복귀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보다는 한 단계 낮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이 됐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나요? 네, 정부의 결정을 요약하자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을 닫았던 공공시설 등이 운영을 시작하는데요. 이 국립공원, 체육, 생활시설, 미술관, 박물관과 같은 일부 시설들이 실내 시설들이 단계적으로 개장하고 이 공연장, 복지관 등도 준비되는 대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다만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학원, 유흥시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하되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 자제와 같은 행정명령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행동 지침들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시설이나 상황별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행동 요령을 일부 개선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연장이나 영화관 같은 실내 공간에서 거리 두기입니다. 사실 좁은 공간에서 1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니까 정부가 이 한 칸 간격으로 거리를 두되 마스크는 꼭 착용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또 대중교통 이용할 때에도 최소 1m 거리 두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이 최대한 거리 두기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으로 완화를 했고요. 대신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침을 방역 상황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어버이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특별한 당부를 내렸다고요. 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앞서 브리핑에서 안타깝게도 이번 어버이날에는 요양병원 또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을 직접 찾아뵙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밀접한 접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영상전화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주 안부를 살펴봐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방역당국의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도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최근 의심 환자 신고와 검사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진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서운 전염력을 보여주는 조용한 전파자다 이렇게 부르면서 예방과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달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이후 19일째인 어제까지도 이 투표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확진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정은경 본부장의 언급처럼 우리가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방역은 계속되고 있는데 다만 그 기준이 완화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이고 특히나 개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도 또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내가 꼭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은 5가지입니다.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또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2팔 간격으로 거리 두기, 또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입니다. 마스크 착용 잘하고 어르신이나 고위험군의 경우 생활 수칙 잘 지키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이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인 수칙은 매우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차례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요령을 추려낸 거라며 실천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추가로 집단이 지켜야 될 점도 있는데요. 방역관리자 지정하고 방역 지침 잘 지키기, 여러 사람에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하기 등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한 행동 요령도 담겼습니다. 네.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이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법이죠. 거리 두기, 손 씻기, 또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특히 지난주부터는 1인당 3매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잖아요. 잘 참고하셔서 마스크 구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 이제 학생들의 등교 수업도 가능해질까요? 네, 초중고등학교 등교 수업을 언제 어떻게 시작할 거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오후 4시에 직접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2달 넘게 미뤄지고 있죠. 지난달 9일 고3, 중3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뤄졌는데요. 이 등교 수업도 원격 수업처럼 학년별로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초중고등학생 540만 명이 한꺼번에 등교를 시작하면 혹시나 코로나19 환자가 나올 경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또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느 학급부터 등교가 시작되는 건가요? 네, 이 교육당국의 마지막 고민이 고학년부터 등교시킬 거냐, 저학년부터 할 거냐입니다. 이 저학년부터 등교를 하면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경우 아이 돌봄 부담이 덜어진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더 잘 지킬 수 있는 고학년부터 등교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았고 오늘 오후에 발표를 다시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등교 시기는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등교 수업 시작은 이달 18일에서 20일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보건당국은 길게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으로부터 2주 동안은 거리 두기가 더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혔었는데요. 유은혜 부총리도 연휴로 인한 잠복기를 고려해 14일 동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고3은 예외적으로 다른 학년보다 일주일가량 먼저 등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는 유치원 등원 시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 유치원은 원격 수업을 하지 않고 무기한 휴업 중에 있는데 이 교육부는 등교 수업을 재개할 수준이 되면 이 유치원 등원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에 예정이 돼 있는 교육부 발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모든 국민에게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늘부터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먼저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는 가구가 대상인데 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이 수급자여야 합니다. 정부가 이미 보내주는 계좌가 있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나 방문은 필요 없고요. 네. 지급 액수는 혼자 살면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늘 오후 5시를 넘으면 앞서 말씀드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그 지급용 계좌에서 재난지원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별도의 어떤 신청이나 그런 절차가 없이도 취약계층들에게 먼저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럼 다른 가구들은 언제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네, 나머지 1,891만 가구는 다음 주 11일부터 신청서를 내면 대략 이틀 뒤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수령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아니면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요. 이 신용 체크카드로 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요. 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일부터 이틀 뒤 개인이 갖고 있는 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네. 우체국 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우체국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29일까지 전국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수량이 부족하면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지원금 지급을 받는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가구의 경우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18일부터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의 경우는 조금 덜할 것 같습니다만 이 오프라인 직접 신청을 하러 갔을 때 그 긴급
재난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릴 수 있잖아요. 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조금 더 몰릴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요?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조회와 신청 모두 이 요일제가 적용이 됩니다. 우선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오늘 오전 이 9시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가 있고요. 신청서 접수할 때도 공적 마스크 구매처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동안 마스크 구입하실 때 활용을 하셨던 그 요일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네요. 그렇다면 이 신청 요일제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신청 둘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급받은 지원금은 어디에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이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과 그 유흥업소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원금 사용 기간도 제한이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쓸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로 환수가 됩니다. 정부는 이 석 달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일부 금액의 기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긴급 재난지원금에 다들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그래서 또 이걸 악용한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네, 오늘부터 이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 정부나 지자체, 이 카드사 등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 해킹 사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이 공식 재난지원금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 이 URL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기 때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삭제해야 합니다. 네. 또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틈타서 방역이나 지원금 관련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스미싱을 피하려면 알 수 없는 출처의 링크를 누르지 말고 삭제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문서의 설치를 제한하는 기능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공식 긴급재난지원금 문자에는 이 인터넷 URL 링크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상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소규모 등교를 앞두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달 19일부터 이 졸업반 학생을 중심으로 일부 등교를 허용하고 영업 제한도 완화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이 어제 확진자가 657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 전날 신규 확진자 447명보다 200명 이상 증가했는데 이 대다수가 기숙사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이 싱가포르 사례처럼 이주 노동자 숙소와 같이 방역 사각지대에서 집단 감염이 벌어질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는 불법 체류자나 노숙자 밀집 지역, 이 요양병원 등에는 좀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정말 다행히도 큰 불은 어느 정도 거의 잡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방역의 사각지대라던가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의 강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관련 상황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가 오는 수요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닫았던 시설들도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 모임과 행사도 이제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는데요. 또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박능우 장관이 말씀하신 걸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거리두기의 방점이 있었다라고 네. 하면은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이제 생활
이라는 걸 좀 더 방점을 둔다는 거죠. 네. 그만큼 여러 거리두기 방식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이용하던 시설들이 다시 재개된다는 의미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단계적으로 이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생활 속으로 들어가지만 또 뭔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한다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거리두기에 대한 그 지침은 그대로인데요. 네. 아프거나 증상이 있을 때는 집에서 쉰다거나 생활을 하면서도 마스크 손 씻기 예절 그대로 해야 되고요. 예. 또 두 팔 간격에 거리를 두면서 생활을 해라. 그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침들은 그대로 가져가되 지금 좀 상황이 좀 좋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좀 엄격하게 적용을 했었던 기준들을 조금 완화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런가 하면 현재 그 감염병 위기 단계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게 심각 단계입니다만 연휴 이후의 상황을 보고 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활 방역 체제로 먼저 전환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위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잖아요. 이 두 부분이 판단 근거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돌이켜 보면은 2월 마지막 주부터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한 다음에 지금 심각 단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방역 당국의 전문가들과 정부 사이에 약간의 그 의견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방역 당국의 전문가들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네. 일단은 그 전환 자체가 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예. 그 성과들을 보면서 이 방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이제 천천히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좀 주류의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세균 총리의 어제 발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방역보다는 경제 쪽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잘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경제 살리기, 특히 민생 경제 살리기에 좀 주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방역 단계도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하는 것까지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앞으로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이 방역 당국의 전문가들과 그리고 또 이 정부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아직 우리나라의 단계가 그렇게 완전히 단계를 조정할 정도로 안심할 만한 단계가 아니다라는데 네.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찍혀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반면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민생 경제 쪽에 방점을 찍어도 될 만한 상황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것은 앞으로 1, 2주 사이에 우리 이제 방역의 그 성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따라서도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역이냐 경제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방역 당국과 정부의 어떤 그 견해차가 좀 약간의 견해차가 있는 거 네. 있어 보이고 이 경계 단계, 심각 단계로 조정하는 이 여부는 그 견해차가 어떤 식으로 좁혀지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군요. 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술관이나 운동시설 등을 먼저 열고 그 이후에 밀집시설인 스포츠 관람이라든가 콘서트장 관람을 재개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공공시설이나 고위험 시설들은 월말까지 단계적인 조정을 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단계로 운영이 될까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공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생활 속 거리두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만큼 밀집해서 활동을 해야 되거나 생활을 장시간 해야 되는 곳들은 좀 후순위로 미루고 네. 점진적으로 뭐든지 시행을 해서 그다음에 괜찮다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정부 단계에서 이런 미술관 그리고 체육관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한 밀집도를 아무래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열더라도 이런 매뉴얼이 잘 갖추어져서 방역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아마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역 당국은 이제 오는 6일부터 생활 방역으로 전환은 하지만 어버이날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일은 삼가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대신 영상통화로 안부를 많이 물어달라 이런 권고를 덧붙였는데요. 이렇게 요양시설 같은 기관에도 방문을 할 수 있게 되려면 위기 단계가 더 낮아져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대목들이 지금 여전히 우리 방역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때문에 생기는 대목인데요. 네. 지금까지 집단 감염이 나타난 사례들을 보면은 특히 고위험군인 노인들이 모여 있는 노인 요양시설이나 혹은 장애인 요양시설 같은 곳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많이 있었고 네. 또 그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사망자도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수조사가 아니라 샘플링 조사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방역과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노인 요양 보호 시설 같은 곳에 집단 감염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의심할 때까지 뭐 면회 같은 것들을 좀 자제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강양구 기자께서도 이 사각지대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를 지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 요양병원에 대한 진단 검사를 했었고 그리고 결과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거든요.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고위험군 집단시설의 거의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선제적으로 검사를 시행을 한 겁니다. 이번 검사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집단 감염이 있는 곳이 있는지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초반부터 폐렴 전수조사하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하는 요양병원, 요양시설부터 이제 표본 조사를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던 곳에서 뭔가 예측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는 수도권부터 해서 지역별로 아마 집단 조사가 더 시행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노출이 안 되라는 법은 없는 만큼 예. 상시 감시 체계로 이제 시스템이 전환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학생들의 등교 방식이 이제 오늘 오후에 결정이 됩니다. 이번 달부터 학생들의 등교 수업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개학 때처럼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고려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원래는 고3과 중3부터 개학을 한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학년을 낮추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요. 그 지난주에 전문가들 회의에서 특히 학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중학생들이 과연 이 생활 방역에 맞게끔 개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네. 의구심을 표한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 일정을 고려해서 고3부터 먼저 등교를 시킨 다음에 네. 이제 그 밑에 학년들은 순차적으로 여건을 봐서 등교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빠르면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6일부터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19일이 아니라 다음 주라도 개학을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일단 고3이 그런 식으로 개학을 하고 고3이 개학한 다음에 일주에서 2주 정도 상황을 본 다음에 네. 순차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생 순으로 개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상황이 좀 더 좋아진다면은 네. 좀 집단으로 다 한꺼번에 개학을 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방역 전문가들과 그리고 정부 사이에 약간의 이견차가 있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이들 개학이 사실은 생활 방역으로 전환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놓고서 또 아이들 개학은 안 시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는 여건이 허락하면은 좀 정상적으로 개학을 해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방역 전문가들은 그런 식은 너무 좀 성급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도 오늘 오후에 발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개학할지를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개학을 한다 그러면은 특히 초등학생 개학까지 한다 그러면은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맞아요. 아이들의 등교 개학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그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네. 의미를 갖게 되는 사건이 될 텐데, 자, 이 등교 개학 이야기를 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싱가포르 얘기거든요. 원래 등교 개학을 시켰다가
실패를 겪고 이제 계약을 취소하고 오히려 방역을 더 강화하게 된 사례가 바로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의 실패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계약을 시키자마자 이 유치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싱가포르의 유치원에서 나온 집단 감염은 이제 아이들을 통한 전파는 아니었어요. 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의 감염 수준이라던가 혹은 아이들의 증상이 굉장히 심하지는 않은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도 학교나 유치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났긴 했지만 그게 이제 아이들을 통한 전파는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강조는 해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역시 그 유치원 집단 감염을 계기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 아이들 계약이 그 사회 공동체 방역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제 싱가포르가 계약 후에 이제 굉장히 사회 전체적으로 좀 방만해졌고 거기서 이제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도 그런 식의 사각지대에서 등교 후에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세심하게 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등교 계약을 했을 경우에 가장 위험한 상황이 바로 급식 시간이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차 배식이라던가 뭐 가림막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방안들을 내놨는데요. 이것들이 감염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또 다른 대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같이 식사를 하다가 감염되는 경우를 몇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만큼 아이들은 보통 식사를 하면서 웃고 떠들고 즐겁게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먹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한 방향만 보고 식사를 하게 한다든지 정말 소수의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점심시간을 더 늘려서 배차 간격하는 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먹을 때의 그 순서 그리고 위치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비말이 튀지 않을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어떤 세세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한편 정부가 이번 주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격 의료나 원격 교육 등 이런 비대면 산업을 위해 법적 기반 또 제도적 기반을 만들 예정이라는 건데요. 원격 의료라는 것이 현실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제 이 부분도 좀 논란이 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원격 의료나 원격 교육 같은 비대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번 코로나19 유행하면서 이제 급격하게 대두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와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그런 산업을 좀 키워보자라고 하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격 의료나 원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업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나올지 그리고 지금 굉장히 경기 침체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이런 원격 의료나 원격 교육 같은 비대면 산업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나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뉴딜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뭐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그린 뉴딜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존의 노후한 제조업 같은 것들을 다시 보완하는 시설 재투자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아직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얼마나 고용 창출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없는 원격 의료나 원격 교육 같은 비대면 산업에 올인하거나 육성을 하는 것은 좀 약간 너무 위험하고 무모한 접근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경제계나 산업계 내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이게 항상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이제 각광을 받고 그다음 유행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쏠림 현상이 있고 그 쏠림 현상을 정부나 정치권에서 제어를 하기는커녕 같이 가는 식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번 주 회의 때 그리고 앞으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약간의 조정이나 토론 같은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시 그 방역에 대한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방역 당국이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근거로서 최근 2주 동안 방역망 안에서 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 환자 발생 수 자체보다는 전파 경로에 가중치를 뒀다고 하는데요. 이런 방역 당국의 판단, 해석과 의미를 부연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회두기의 정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도를 판단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계속 보면은 발생했을 때 이 환자가 우리가 방역망 내에서 역학조사의 추적 관리가 가능한 그 내에서 발생한 환자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곳에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방역 시스템이나 그런 추적 관리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느냐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집단 감염이냐 아니면 모르던 곳에서 갑자기 발생했냐는 엄격한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서 방역 내 관리가 80% 이상이 되어야 안전하게 이런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겠다라는 하나의 그런 기준이 되는 건데요.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일일 신규 환자 수나 아니면은 감염 경로가 미상이 있는 것 그리고 집단 발생 수의 규모 이런 것들도 판단의 근거가 되겠지만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감염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역망 내에서 발생한 비율이 몇 %냐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역망 내에서의 관리 비율 80%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군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대구에서는 또 확진자 4명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분들 중에 접촉자가 아니라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자와 또 의료기관 외래 환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방역망 밖에서 발생해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산이라는 것인데요. 최근 이런 경우가 2주 동안 1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 사실 이제 이런 대목들이 지금 이제 방역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신청자들 중에서 임의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던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한 명의 증상이 없는 환자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근데 지난 2주 동안에 이제 이런 분들이 한 10여 명 정도 있고 계속해서 그분이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되었는지를 찾고 있는데 전파 경로를 지금 방역 당국이 명확하게 추적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주간에 이제 10여 명이었다면 발견한 것만 10여 명이니까 발견하지 못한 비율들이 꽤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돌출이 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비교적 상당히 강력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집단 감염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인데 만약에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다음에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조금 느슨해진다면은 그런 식의 이제 숨어 있는 감염자들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인 분들은 1주, 2주 사이에 또 다른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대목들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어질 수는 없지만은 이런 비중을 이제 최대한으로 줄여야 우리가 조금 더 안심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서 신현영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듯이 우리가 어떤 알고 있는 경로로 발생을 한 환자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곳에서 발생하는 환자는 그 의미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황금 연휴 기간이 이어지고 있어요. 전국 각지의 여행객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제주도와 강원도에 사람이 몰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지켜지기가 좀 어려운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남은 연휴 기간 동안에 주의해야 할 점, 또 당부할 점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온다는 말이 있는 만큼 그러게 말입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연휴 기간 동안에 밀접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방과 그 지침을 잘 준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를 가시던가
이 주변에 그런 바이러스 보유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조금 네.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침을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마스크를 꼭 잘 해주시고요. 네. 손 씻기 30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두 팔 거리를 유지하면서 생활을 한다는 거. 네. 그리고 폐쇄적인 공간에서는 그래도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요. 내가 있는 공간에 그런 환기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방역에서는 아주 중요할 것을 보입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시민들도 생활방역 전환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차 안에 비닐 칸막이를 설치한다던가 또 병원에서도 모바일 문진표와 또 안전이 확보된 내원객에게는 팔찌를 착용하는 그런 방식을 마련했거든요. 이렇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런 식으로 좋아진 것은 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자주 드는 예인데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계절 독감의 주의보가 석 달이나 먼저 해제가 됐거든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방역을 굉장히 잘 지키면서 이제 전염병의 감염 수준을 굉장히 낮췄다라는 게 이제 그걸로도 이제 확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강명시에서 하는 비닐 칸막이를 쓴 안심 택시를 운영을 한다든지 혹은 병원에서 뭐 모바일 문진표라던가 내원객 팔찌 그리고 이 호흡기를 보는 환자들의 동선과 그리고 일반 환자들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모습들인데요. 앞으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의 방역 관리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두 분께서 워낙에 생활 방역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을 했고 등교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당부 한 말씀 짧게 해주시죠. 예. 우리가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중요하죠. 예, 이미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환자가 발생했던 그 마음으로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 그리고 강양구 지식 큐레이터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TBS